제목은 특허출원 전략에 따른 특허 청구법이 작성법인데요. 사실 원래는 이제 오늘 강의가 지식계산권의 필요성, 특허 요건에 대한 검토, 특허 침해에 관한 개론, 일반적인 명령 구성법과 화학 분야 명령 방법에 대한 개론 이렇게까지 진행을 하려고 했으면 아마 오늘은 특허 침해에 관한 개론 정도까지만 얘기를 할 것 같고요. 슬픈 얘기긴 한데 저희는 이제 의학이나 바이오인데 특허청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특히나 그 판사님들은 화학이랑 의학이랑 화학이랑 바이오가 다르다고 생각 안 하고 다 화학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나라 산업 현실에 좀 가슴 아픈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화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특허라는 것이 아시겠지만 전자나 기계와 관련된 부분으로 발달이 됐었고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의학이나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아예 특허를 허가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화학이라는 분야에 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의학 분야나 그 부분에 특수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은 간략하게 제가 강의 자료 없이도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인데요. 요새는 전략이라는 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IMF 때 이렇게 그 기업 컨설팅이라는 거를 많이 한 다음부터는 전략이라는 단어가 어디나 쓰이는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 전략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쓰이는데 사실은 전략이라는 거는 전쟁에서 어떻게 전쟁을 이길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는데 이제 사회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한 어떠한 체계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사고를 하셔야 되는 게 필요로 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강의 제일 마지막 때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특허 출원도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교수님들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조금 달라지긴 했지만 한 4, 5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교수님들을 찾아뵈면 교수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아니 나는 정말 연구 열심히 하고 연구 과제도 잘 따고 논문도 정말 좋은 데다 잘 낸다. 내가 SCI 1년에 몇 편씩 낸다. 근데 갑자기 내가 무슨 죄 지은 사람처럼 특허 안 낸다고 학교에서 뭐라고 그러고 평가 가서도 뭐라고 그러고 특허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고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을 하려고 하면 선생님들하고 제가 할 말씀은 아니고 짜증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왜 필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학부 강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선생님들 모시고 하는 기업체 강의나 교수님들 모시고 하는 강의까지 강의를 할 때 항상 등록 가능성과 권리범위라는 이 그림을 제가 강의를 거의 대부분 할 때 이 그림만이라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항상 강의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림이 앞으로 몇 번씩 나올 겁니다. 근데 보시면 등록 가능성과 청구 범위가 1차 곡선인데 이제 그거보다는 음해함수 감사합니다. 네, 음해함수라는 거고 적정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이것도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특허라는 거,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내 삶과 별로 중요치 않은데 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 왜 특허 하냐라는 부분과 관련해서 왜 필요한지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1년도에 만들어진 지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세계지도는 세계지도인데 이 지도가 되게 이상합니다. 특히나 요새는 제가 더 기분 나빠지는 지도인 것 같습니다. 다행스럽게 조금은 바뀌긴 했지만 여전히 유효한 지도인데 혹시 일반 세계지도랑 어떤 점이 차이가 있으신지 아시나요? 네. 일본이 너무 크죠. 요새 안 그래도 기분이 안 좋은데 일본 때문에 이건 어떤 거였냐면 1990년도에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나라가 어느 나라일까 라는 걸 지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처럼 예전에는 땅이 넓은 나라가 제일 큰 힘이 센 나라였죠. 로마 제국, 몽골 제국 뭐 이런 식이었었는데 그 다음에 산업화가 되면서 공장에서 뭔가 잘 찍어낼 수 있는 18세기 영국이 됐던 것처럼 그렇고 20세기 들어오면서는 돈이 많은 나라가 사실은 가장 부자인 나라, 가장 힘이 센 나라였는데 이제는 지식의 영토, 즉 지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힘이 센 나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우리나라가 좀 좋아지기는 했지만 이 당시에 1991년도에
벌써부터 지식의 영토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있었을 정도로 이게 국가적으로나 국제사회적으로 지식의 중요성,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지식의 걸 우선순위를 뭘로 표현을 했냐면 based on share of leading patent라고 해서 원천 기술 아니면 그 기술 분야에서 기술을 선도하는 특허들을 어느 나라가 많이 갖고 있냐라는 걸 특허를 가지고 국가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기업에 가면 요새는 특허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삼성이랑 애플이 하도 많이 싸우다 보니까 삼성이랑 애플의 어느 나라든지 간에 판결이 나면 전 세계 신문에 1면은 아니더라도 적어도 2면은 그 판결에 대한 결과가 나올 정도로 특허가 강조가 됐습니다. 특히나 보시면 우리나라는 그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산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수출을 해야 되고 제조업 베이스인 나라인데 보시는 것처럼 퀄컴 같은 경우에 삼성 휴대폰의 5%를 특허 로열티로 가져갑니다. 근데 산업에 있어서 저거 같은 경우 매출액이 5%거든요. 매출액 대비 해전 수익률이 한 10% 정도면 괜찮은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제조업에서. 근데 그 중에 5%를 로열티로 줘야 되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이 베이스인 나라에서는 특허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기업 얘기고 국가 얘기인데 나는 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는 그런 숭고한 일을 하는 거고 돈 이런 건 나랑 상관없으니까 특허가 관심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제가 지식재산 전략원이라는 데서 용역을 받아서 그 해외 특허 출원 전략 공공기업이나 대학의 해외 특허 출원 전략을 할 때 인용했었던 그림인데요. 점차 대학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는 19세기 중반까지 교육의 중심이었는데요. 점차 1차 대학혁명을 하면 교육과 연구의 결합에서 연구 성장의 대등이 이제 1980년대 이후는 산학폭력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식 기반 사회에서의 대학은 지식의 전달자, 지식을 창출하고 전달하기 확증하는 핵심 주체가 아니라 지식의 창출하고 전달하고 확산해서 지식 자산,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 그것을 자산화하는, 재산화하고 권리화하는 거에 생산 주체고 이러한 생산 주체가 됐을 때 국가 산업과 기업과의 이노베이션 파트너십이 형성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도 더 이상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권리화할 것이냐가 요구되고 있고요. 좀 더 직접적인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전혀 특허랑 상관없을 것 같은 교과부나 보건복지부의 과제들도 요새 과제 결과물의 보고서에 보면 KPI의 특허 몇 번 써야 되는지가 나오고 특허 결과물들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대학이 좀 더 고상한 상하탑일 수밖에는 없는 사회로부터 어느 영향력을 받고 그 영향력에 있어서 대학의 연구 투자비를 대는 만큼 국가나 기업이 연구 투자비를 대는 만큼 자산화해야 한다라는 것들이 대학에 아주 극렬하게 요구가 되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연구개발하는 것 그리고 연구개발하는 것 사람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논문을 내는 것만으로 됐는데 이제는 그것을 특허로 만들어야 되고 특허로 단순히 만드는 게 아니라 그 특허를 바탕으로 기술을 이전을 해서 기술료 수익을 요구하는 것까지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영구 과제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들이 논문을 몇 편 냈거나 특허를 몇 번 낸 게 아니라 교수님들이 기존의 연구 성과로 기업에 라이센싱을 해서 라이센싱 수수료를 얼마나 받았냐 1억을 받았냐 2억을 받았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되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선생님들처럼 고상하지 않아서 돈문에 몇 나라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 얘기를 해드리면 그렇게 특허와 관련돼서 기술이 이전이 되면 그 기술 이전된 금액의 몇 프로가 교수님한테 이제 발명자 보상금으로 돌아가는데 정말 고맙게도 그 발명자 보상금은 연쇄 항목입니다. 세금을 안 내셔도 되는 수익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재산의 인자 관리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특허를 만드는 것들, 그 특허 출원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특허 출원을 함에 있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그 전략적인 접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특허의 등록 가능성과 권리 범위는 좀 역의 함수를 갖는, 음의 함수를 갖는
그래프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저기에 어떤 단어를 제가 썼었는데요. 저거를 찾는 것, 잘 찾는 것이 특허 출원 전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앞에서 특허가 중요하고 특허를 해야 되고 계속 그 얘기를 했는데, 특허라는 걸 내가 들어봤긴 했는데, 페이턴트라는 단어를 듣긴 했는데 특허가 뭘까? 라는 부분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특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돼서 우리나라 특허법은 이렇게 목적을 규정합니다. 이 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법의 목적은 언제나 더 좋은 얘기가 써 있어서 저 말도 되게 좋아 보입니다. 특히나 저 말을 보면 제일 앞에 발명을 보호 장려한다 라고 되어 있고,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 강의를 하게 됐던 것도 발명기능회라는 곳을 통해서 했었기 때문에 발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것 같다 라고 생각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여기서의 핵심은 산업 발전입니다. 특허법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발명을 보호해서 잘하셨습니다라고 만든 제도가 아니고요.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처음에 베네치아 공화국이 14세기에서 특허라는 걸 인정한 이후로 특허법들이 발전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기술이 누진적으로 발전이 돼야 되는데 모두 다 공개를 안 하면 같은 테마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알 수 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하니까 좀 더 발전될 수 있는데, 모두 다 서로 숨기고 코카콜라 제조방법 뭐 이런 것처럼 모두 다 숨기고 있으니까 기술이 누진적으로 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는 공개시키는 게 필요하겠다. 근데 공개를, 자기 연구 결과물을 공개시키면 논문으로 공개시키고 명예로서는 모르겠지만 금전적인 이득을 우리가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에서 당신이 공개를 하면, 그러면 그 대가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특허를 따라하면 내가 때려주고 당신이 손해받은 거 손해 갚아줄게. 즉 때려준다라는 건 형사적인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고, 손해를 갚아줄 때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민사적으로 돌려줄게 라는 제도가 특허 제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산업에 맞춰서 특허 제도들이 약간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나라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백혈병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인도는 교수님들 다 아시는 것처럼 다국적 제약회사의 연구소나 생산기지가 인도에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는 제약 특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도 국가가 원하면 인도에 있는 기업들이 다들 만들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수출하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제약을 그렇게 하면 대신에 전자제품을 못 파니까 그런 식으로 못하지만 인도는 그렇게 하고 있고, 대신에 우리나라는 반도체와 관련돼서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명자를 보호한다라기보다는 발명을 오픈한다라는 게 취지이기 때문에 특허는 특허 등록받은 다음 몇 년 안에 실시를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실시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반도체와 관련돼서 예외를 두고 있어요. 반도체 기술은,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기술은 사용을 안 해도 그래도 오랜 시간 동안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특허 담당하시는 부장님께서 특허법 관련돼서 이렇게 공청회를 하는데 나오셔서 우리가 지금 개발된 반도체 제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든 반도체 칩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쓸 수 있는 장시간이 나오려면 적어도 10년 뒤, 20년은 기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반도체보다 다른 쪽이 더 강했으면 무시했을 수도 있을 텐데, 그 당시 가장 효자제품이 반도체다 보니까 반도체가 그래? 그러면 보호해야지. 우리나라 산업에 필요한 걸로. 그래서 이 얘기를 왜 길게 말씀드렸냐면, 제가 이제 가끔 교수님들이 컴플레인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미국에서도 특허 냈었는데 이 정도면 미국에서 특허를 받았는데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더 기술이 발전된다, 왜 우리나라는 안 돼요? 라는 컴플레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거는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바이오 분야 기술이, 의학 분야 기술이 발전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에서 특허를 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허를 갖기보다는 외국 기업들이 특허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회사들이 수출을 안 한다는 전제하에 특허를 못 받으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로열티를 안 주고 쓸 수 있는데, 특허를 주면 우리가 로열티를 받는 것보다는 외국 기업들한테 로열티를 줘야 되는 게 많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안 주는 게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 의학 산업 보호에 좋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바이오 의학 분야에서는 특허와 관련된 심사 실무나 특허 제도들이 보수적인 부분입니다. 대신에 우리나라나 일본이 의학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뛰어난 게 있습니다. 추출물 신약인 거죠. 외국에서는 다려서 쓰는 추출물 안 그러는데 우리는 추출물, 식물로 하는 것들 많이 지금까지 해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출물 신약과 관련돼서는 우리나라 심사 실무가 컴파운드에 대한 의학 심사 실무보다는 조금은 유연한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심사 제도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에 어디가 더 적절한가 라는 걸 특허청이 계속 고민하면서 내부 심사 실무를 어떻게 가져가야겠다라는 거를 가져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특허 절차와 관련돼서는 특허와 관련돼서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표에 있는 것 중에 발명하고 출원입니다. 미국은 선발명주의라고 해서 발명을 먼저 하면 되지만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선출원주의입니다. 출원이 중요합니다. 교수님 연구노트 때 발명을 적었던 논문에 발표를 했던 학회했던 간에 특허 출원을 하시지 않으면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출원을 언제 했냐고 특허와 관련돼서는 출원일이 언제냐가 전체적인 권리의 발생이나 권리의 강력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하게 되면서 출원일이 제일 중요하다. 내가 논문 발표한 게 언제인지 내가 발명 언제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특허청에 특허를 받기 위한 서류를 언제 제출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두 번째는 출원일로부터 1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은 해외에 출원할 수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국내 우선권 주장이라는 걸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허도 잘 모르겠는데 국내 우선권 주장이라고 하니까 좀 어렵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논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서밋을 하면 거기서 퍼블리시 되기 전에 뭔가 잘못됐다 하면 당신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보강 실험하세요라고 하면 보강 실험에서 그래프를 바꾸든 도면을 바꾸든 내용을 바꾸든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허는 출원일에 출원을 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못 고친다고 생각하시는 게 간단할 것 같습니다. 물론 삭제를 하거나 축소를 하는 보정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의학 분야와 같은 화학 분야의 발명은 화학 분야의 과학은 실험의 과학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이론적으로 얘기해도 구체적인 실험 결과가 있지 않으면 그거의 효과를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의학 발명과 관련돼서는 그 의학의 양리 효과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험 데이터가 출원 당시에 없으면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라는 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일관적인 논리입니다. 근데 혹시나 그런 경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내가 연구를 해가고 있는데 아직 연구 결과물이 나오기 전인데 과제 결과물을 제출해야 되거나 아니면 아직 실험 충분하게 돼 있지 않은데 내가 이제 그 특허와 관련돼서 공개를 논문이나 학회 발표 공개를 할 일이 있다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먼저 특허 출원을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처음 특허 출원한다고 해도 1년 안에는 실험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국내 우선권 주장 제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들께서 특허 출원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 실험은 그날로부터 2달 뒤, 3달 뒤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면 특허 출원을 하시고 국내 우선권 주장 출원이라는 걸 이용하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1년 6개월이 출원 공개가 되는 시점이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저든 아니면 다른 분들이 강의를 해서 하다 보면 특허를 분석할 수 있는 선행 특허들을 찾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할 텐데요. 특허 출원은 내가 일단 특허 출원을 하게 되면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특허청에서 내가 특허 출원한 내용을 공개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공개는 누구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특허 출원이 되고 1년 6개월이 된 다음에 공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볼 수 있는 것들은 지금으로부터 1년 6개월 이전인 거죠. 그러면 최근에 한 달 전, 2달 전, 1년 전 것들은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6개월의 갭이라는 게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심사 청구를 해야 심사를 하는데 실체 심사를 통과해야 특허권이 발생이 되고 실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거절 결정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특허 출원은 누구나 어느 발명이나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가능한데요. 날씨가 이렇게 더워지니까 날씨를 덜 덥게 하기 위해서 지구 전체 표면을 적외선을 좀 튕겨낼 수 있는, 자외선을 튕겨낼 수 있는 랩으로 감싸겠다. 얼추 않고 안 한 내용이지만 특허 출원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체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절이 되죠. 그러니까 특허 출원은 가능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실체적으로 내가 어떠한 권리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 특허 등록은 아무 발명이나 되는 게 아니라 특허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일부 요건들을 만족한 경우에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산업 가능성, 이용 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선언주의, 혁대적 선언주의, 명세서 비제와 관련된 이러한 여러 요건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수님들께서 조금 알아주셨으면 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신규성하고 진보성입니다. 신규성하고 진보성은 어떤 거냐면 말처럼 특허된 발명이 신규할 것,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거하고 다를 것, 그 다음에 진보할 것, 기존에 있는 거로부터 발전됐을 것이라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발명이랑 비교를 하냐면 이미 공개된 발명들과 비교를 해서 신규한지, 즉 공개된 거랑 다른지를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진보성과 관련돼서 기존 공개된 걸로부터 얼마만큼 달라졌느냐. 예를 들어서 그냥 폴더형을 슬라이드형으로 바꾸는 게 이런 것들이 쉬운가 안 쉬운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면 이거는 유리기판 세정대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물질이 혼합되어 있는 약이 당뇨병 치료제라고 보시면 그 당뇨병 똑같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는 게 당뇨병 치료제인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는 걸로 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에다가 D라는 새로운 성분을 넣어서 당뇨병 치료제로 만든 경우에 이 특허가 등록 가능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개된 자료랑 다르면 신규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름의 차이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진보성을 판단을 하고 실질적으로 특허의 등록 여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진보성이 가장 많이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와 관련돼서는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가 우리 의학 쪽에서는 주로 용도 발명이 많은데요. 용도가 다른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당뇨병 치료제가 아니라 저 똑같은 성분을 항암제로 썼다. 그러면 당뇨병 치료 효과가 있는 건 항암 치료 효과가 있다 라고 보면 특허가 안 될 거고요. 당뇨병 치료랑 항암 치료랑은 전혀 다른데 라고 하면 특허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항암 치료랑 등록이 되죠. 다른 얘기를 모르고 있습니다. 당뇨병 치료로 하는 걸 비만 치료로 쓰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당뇨병 치료를 당뇨 합병증 치료라는 건 어떨까요? 제가 보면 예전에 당뇨 합병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셨던 교수님이 당뇨병과 당뇨 합병증은 정말 다르다. 왜냐하면 얘네는 글루코스 업테이크가 됐던 인슐린의 분비 여부나 췌장 베타셀의 생성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아주 간단하게는 글루코스 스테이지의 저해활성이나 이런 걸 본다. 근데 당뇨합병증 같은 경우 글루코스가 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혈당의 증가가 문제가 될 결과적으로는 솔비토레노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다르다라고 했거든요. 1980년대에는 다르다라는 게 인정이 안 돼서 거절이 됐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변리사 업계에 처음 들어왔었던 2000년대 초반 2004년도 5년도에 거절이 됐었는데 최근에 등록된 예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왜 그러냐면 심사관들은 심사를 할 때 당뇨병 치료제가 당뇨 합병증 치료제로 현재 사용되고 있느냐, 약이 구분돼서 나오고 있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당뇨병 치료제랑 당뇨병 합병증 치료제가 구분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럼 실제로 아무리 당뇨 합병증이라고 특허를 받아도 이 사람이 당뇨병 치료제 약을 당뇨 합병증 치료에도 처방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경우에는 분쟁의 여지가 생기니까 특허를 안 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도 보면 대사성 질환과 관련돼서 고지혈증과 당뇨병에 대한 것들을 구분하는 예가 있지만 당뇨병과 비만은 잘 구분을 안 합니다.
비만하시는 교수님들은 펄쩍 뛰세요. 글루코시데이드 저해할성이 있다고 비만 치료가 된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펄쩍 뛰시지만 심사관들은 아직은 당뇨병 치료제로 쓰는 것들 중에서는 비만 치료제도 일반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용도와 관련돼서 용도가 얼마만큼 다르냐라는 부분인 것 같고, 그거는 저희 이제 치대에서 하는 치주질환이나 그러니까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치은염과 치주염, 치주염의 치료제가 되면 치은염의 치료가 되는지, 내지는 치아 오식증과 관련된 원인균에 대해서 항균 효과가 있으면 치은염의 원인균에 대해서 항균 효과가 있는지, 이게 많이 유사하다라고 하면 거절이 될 거고요. 유사하지 않다라고 하면 등록이 될 거고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질문 좀 해주세요. 그러면요. 네. 그 인사돌 성분이 뭐 옥수수 수염 추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거기다가 뭐 한방 생약제제를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네. 하면은 네. 특허가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아마 두 번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저희가 약을 먹을 때 이제 약의 약효가 나오는 성분들은 정말 적고 대부분 구형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서서히 퍼지게 할 거냐, 아니면 이게 어느 pH로 퍼지게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중요치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 약제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구형제를 넣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려진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구형제를 넣음으로 인해서 특별한 효과, 그러니까 지속성을 늘렸다던가 이런 다른 특별한 효과가 있지 않으나, 단순히 뭐 구형제를 넣는 것들, 솔비토를 넣든 뭘 넣든 이런 구형제를 넣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특허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교수님께서 여쭤보셨던 것처럼 한약 성분을 넣는데 그 한약 성분이 기존에 뭐 인사돌과 같이 이런 치주나 치은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은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 알려지지 않은 걸 넣은 것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특허를 받았을 때 권리 범위를 어떻게 잡아야 되냐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내가 열심히 연구하고 연구 결과물을 사람들한테 논문이나 학회 발표를 통해서 공유하고 알리는 것만으로도 연구 성과를 인정했는데, 어느 날 특허를 내라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그 교과부에서 교과부에서 과제의 평가물과 관련돼서 그 학진과제, 지금 연구재단 과제에서 특허를 요구한다라고 했을 때 교수님들 펄쩍 뛰셨었거든요. 근데 지금 연구재단 과제를 특허 요구하거든요. 보건복지부도 멀지 않은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식약청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국가산업 자체가 국가가 대학한테 돈을 주는 대신에 대학은 기업한테 이익을 줘야 돼 라고 이제 정치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계속 특허에 대한 중요성들은 대학의 요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특허를 내는 게 아니라 기업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기업이 나한테 돈을 주고 사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제일 먼저 과제 선정할 때 프로포절 단계에서부터 특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P 분석이라고 해서 요새는 과제 제안할 때 페이퍼, 페이턴트, 프로덕트에 대한 분석들을 하는데, 특허들이 어떻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 연구 결과물을 어떻게 특허 확보할 거다 라는 단계부터 그것들이 잘 돼 있으면 과제 평가도 좋고요. 그 단계부터 서치를 계속 해가면서 현행 특허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봐야지 정말로 강력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연구 개시한 후 연구 결과물을 잡은 다음에 학회 초록 발표를 할 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요새는 초록할 때 키워드를 X나 뭐 이런 단어로 감춰도 많은 학회들이 인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특허 분쟁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생물인데 아니면 식물인데 컴파운드인데 그거의 화학 구조나 학명이나 이런 것들을 X라고 표시를 하는 것도 인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능하면 초록의 키워드를 감추시는 게 좋고, 논문을 발표하시기 전에 특히 이제 학교에서 하시는 교수님들이 대학원생들이 이제 졸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 연구를 잘 안 해놨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계속 하시던 뭐 보조만 했었던 학생한테 그래 요 결과 좀 써서 이제 졸업을 해라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교수님 생각에는 학위 논문은 논문이 아니니까 학위 논문에 기재하는 건 상관없으라고 생각하시겠지만, 학위 논문이 아니라 어떤 경우로 문제가 되냐면요, 교수님 혹시 아시는 그 대학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본인이 연구하는 같은 분야 대학원생들끼리 커뮤니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내가 오늘 무슨 실험을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뭐 이런 거를 올리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때로는 위로도 하면서 하는 그 인터넷 공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공간에 올려진 것 때문에 특허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딱 그 사례는 아니지만 유사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요새는 구글이라는 게 너무 무서워서 특허청의 심사관님도 구글링 동원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구글에 찾으면 진짜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위 논문은 물론이고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발명이다라고 하면 연구 결과가 진행될 때 학생들한테 특허 출원이 되기 전까지 논문은 모르더라도 적어도 특허 출원이 되기 전까지는 너네들이 이걸 비밀을 잘 유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에 대해서 특허나 다른 이익들을 확보 못한다 라는 부분들을 주시시켜 주시는 것 필요하고, 참고적으로 더 말씀드리면 기업들이 대학의 특허를 사갈 때 단순히 특허만 사가는 게 아니라 연구 성과를 사가는 걸 원하기 때문에 요새 학생들 손으로 글씨 쓰는 거 싫어서 연구노트 잘 안 작성하려고 하는데 학생들한테 연구노트 작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요구를 하시는 것들, 그리고 연구노트들을 관리하시는 것들이 나중에 특허와 관련된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은 도움이 좀 되죠. 미국에서 우리나라 특허를 사갈 때는 연구노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딴지를 많이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미국에 있을 땐 연구노트 참 잘 작성했는데 한국에 오고 나니까 안 하게 되더라. 우리 좀 문화가 약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한 5년 정도 전쯤에 2000년대, 2007, 8년, 9년 이때쯤에 연구노트에 대한 중요성이 되게 많이 강해지고요. 한때는 정부과제는 결과물로 연구노트를 내야 된다라는 걸 입법화하려고 했다가 교수님들의 거센 반대로 이제 없었던 얘기로 간 적이 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교수님들이 좀 중요한 연구다 싶을 때는 그 연구들에 대해서 연구노트 관리나 학생들의 보안 관리들은 신경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 그림, 제가 자꾸 이 그림을 보여드리고 아까 처음에 썼던 얘기를 안 쓰는 이유는 저는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고민을 했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유용하게 잘 쓸 거냐라는 측면에서 정말 중요한 그림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나왔고요. 특허 침해에 대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결국에 특허권이라는 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특허가 보호되는 기간 동안은 나만 쓰고 싶어, 다른 애들은 안 쓰게 하고 싶어 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기업들은 블루오션, 레드오션 하는데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 아무도 그 영역에 못 들어오지 않습니까? 확실한 블루오션을 갖는 거죠. 특허권이 살아있는 동안은. 교수님들께서 아까 양 말씀하셨는데 외국 기업이 특허 끝났을 때 우리가 제네릭 하는 부분도 제네릭 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가 수가만, 보험 수가만 하더라도 제네릭이 진입되면 확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허라는 거는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과 관련돼서 특허법에서 특허 침해라 함은 내가 보호할 수 있는 범위에 남들이 들어오는 거입니다. 근데 이거랑 관련돼서 침해가 성립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저 중에 밑에 세 가지 요건은 법적이든 아니면 판례가 사실적이든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 내 실시인가, 보호범위 판단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특허 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 청구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교수님들께서 제가 예전에 특허를 내고 할 때 교수님들이 제일 민감해 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발명의 명칭인데요. 명칭이 아주 구체적이고 오래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입장에서 발명의 명칭은 중요치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특허법에도 요약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업스트랙트 부분을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세 번째는 효과 부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는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결정하는 거랑은 많은 차이 관련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특허 청구 범위에 뭐라고 쓰여져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특허 청구 범위를 잘 보셔야 되는데, 특허 청구 범위랑 관련돼서 구성요건 완비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특허 청구 범위에 기재된 단어들은 다 중요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단어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른 사람이 실시해야만, 그래야만 특허가 된다, 침해가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랑 관련돼서
제가 예를 몇 가지 들어놨는데요. 결국에는 구성 요소 중에 하나라도 실시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런 경우는 침해가 아니고 구성 요소에다가 뭔가를 덧붙여서 기존의 발명보다 더 훌륭한 발명을 해도 구성 요건을 다 사용하고 있으면 침해다라는 얘기인데 이걸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예전에는 의자가 있었습니다. 의자가 있었는데 이 의자는 등받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원래 남들이 강의하면 처음에는 관심 있게 듣다가 점점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좀 지루하신데 특히나 교수님들이 연구 발표할 때 이렇게 사진도 예쁘고 막 이런데 잔뜩 글자만 써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모르는 얘기만 하면 졸리시잖아요. 졸리실 때 이렇게 잠깐 조시다가 앞으로 하면 그래서 뭐 앞에 뭐가 있고 상관없는데 졸리실 때 뒤로 하면 저런 의자 같은 경우에 진짜 참 망신을 떠나서 이렇게 힘드신 경우가 되게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하던 발명자가 그래 등을 기댈 수 있으면 내가 의자에 등을 기댈 수 있으면 그거 참 좋은 것 같다 라고 해서 등을 기댈 수 있는 의자를 만든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따라 했습니다. 두 가지를 따라 했는데 하나는 등만 기대니까 옆으로도 떨어질 수 있고 불편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팔걸이를 만들자라는 거였고요. 한 사람은 동그랗게, 네모난 거는 좀 안 예쁘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야지 라고 만들었습니다. 특허 청구범위가 저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람의 엉덩이를 걸치기 위한 사각형의 나무로 된 위판, 상기 위판에 부착되어 위판을 지면으로부터 공중에 떠받치는 4개의 다리 및 상대의 위판의 한 변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상기 위판 위에 앉은 사람의 등을 지향 등판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우시죠? 이것만 밑줄 친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래 특허 침해품 1을 보시면 사각형의 밑판이 있으시죠. 다음 두 번째 다리도 내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직각으로 부착되어 있는 등판도 있습니다. 근데 옆에 걸 보면 사각형이 아니라 원으로 되어 있고요. 다리도 4개가 아니라 3개고 직각이 아니라 각도도 직각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아까 저희가 이 발명자가 발명했었던 핵심은 무엇일까요? 등을 기댈 수 있게끔 등판이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동그랗든 다리가 4개든 3개든 상관없이 이 발명의 핵심적인 부분을 침해를 했지만 청구범위에 기재된 건 모두 다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는 침해고 오히려 개량된 거는 침해고 단순히 모양만 바꾸면 침해가 아닌 겁니다. 만약에 청구범위를 사각형의 밑판이 아닌 밑판, 다리가 4개나 3개가 아닌 그냥 다리, 그리고 등판으로 했다라면 모양을 바꾸든 안 바꾸든 침해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청구범위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발명의 핵심과 상관없이 침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건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수님들께서는 이제 변리사라고 했는데 같이 얘기를 했더니 뭔가 알아듣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뭔가 써왔는데 내가 준 자료가 아닌 다른 자료도 써왔는데 되게 멋있게 잘 써있고 어려운 내용 다 써있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가 공개가 됩니다. 저희가 저희 전공이 아니어도 저희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만 있으면 수많은 특허 문헌, 우리나라 거든 일본 거든 미국이든 수많은 특허 문헌에서 멋진 표현들을 인용해 올 수는 있습니다. 특히나 논문에서는 같은 저자가 같은 내용의 실험이었다고 하더라도 논문 종류가 다르면 들어가는 데이터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 실험을 했다라고 해서 두 종류의 논문에 내시면 안 되잖아요. 근데 특허에서는 그런 게 허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의 문헌들을 인용해야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발명의 실험에 있어서 어떤 게 핵심이야라는 거를 100%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 결과들만을 주시고 메소드나 프로토콜만을 주셨을 때는 정말 이거의 핵심이 뭐구나, 아 이거는 빠져도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아까 이제 추출물 얘기를 하셨는데 교수님께서는 80% 에탄올 옥수수 수염 추출물이라고 이렇게 실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옥수수 추출물이면 주정 추출물이든 열성 추출물이든 그게 메탄올이든 에탄올이든 간에 추출물에서 나오는 성분들은 되게 크루드는 비슷할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첨가함을 80% 에탄올 추출물이라고 쓰는 게 아니라 그냥 추출물이라고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면 아, 이 80% 에탄올이 중요하구나 라고 거기에만 빠져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 여기는
4개의 달이라고 되어 있지만 4개든 3개든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라는 코멘트를 해주시면 권리 범위의 측면에서 더 변리사들이 작성하는 거에 추가적으로 더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사람이 등판을 대마를 했는데 신중하신 분이다 보니까 그걸로 곧바로 특허 출원한 게 아니라 내 발명에 문제점이 없을까 하다가 팔거리까지 만든 거죠. 근데 그래버렸더니 이 발명은 등판만으로도 충분히 산업적인 가치가 있는데 등판과 그 다음에 이 팔거리와 다리와 이런 것들을 다 했더니 여기 특허 침해품 2와 같이 등판만 있는 건 침해가 아닌 거죠.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께서 아까 이제 옥수수 수용차에다 한 방을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인사들이 없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수수 수염이 효과가 정말 좋아요. 치주염에. 근데 뭐 생강도 치주염에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근데 두 개를 섞었더니 1 더하기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이면 2가 돼야 되는데 1 더하기 1이 10 정도로 효과가 더 상승하는 효과가 훨씬 큰 거죠. 야 이거 대박이구나. 근데 생강은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안 와닿았는데 옥수수 수염은 일단은 옥수수 만든 다음에 재배하다 버리는 애라서 가격도 싸고 냄새도 없거나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훨씬 잘 맞을 수 있어요. 약으로 한다면 옥수수 수염이랑 생강을 같이 써야 되지만 건강 기능성 식품이나 아니면 단순히 건강 보조 식품이라고 하면 옥수수 수염차만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 산업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사들이 없었다고 치면 옥수수 수염차에 대한 특허 그리고 옥수수 수용차랑 생강을 같이 섞었을 때 훨씬 좋아진다는 두 가지 특허를 다 내야 되는 거죠. 여기에서 등판에 대한 특허와 팔거리에 대한 특허와 등판과 팔거리에 대한 특허를 다 내야 되는데 변리사들은 아 이게 합쳐서 더 좋아진 게 핵심이니까 이걸만 내야지라고 하면 등판이 있는 특허는 못 잡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좋다라는 거랑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기호적인 냄새에 대한 얘기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제조 단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미팅을 했는데 그 생활건강 그러니까 이제 치약이나 이러한 그 퍼스널 케어 제품을 만드는 회사에서 오시는 사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치약 하나의 유효 성분이 얼마만큼 들어갈 것 같냐. 치약이 뭐 주경 치약이든 무슨 치약이든 그 치약에 들어가는 유효 성분의 가격은 1원 내지 2원이라는 거죠. 많아요, 5원. 전체 치약 제품 하나에. 그래서 거기에 제조 단가에 1원만 올라가도 아무리 효과가 있어도 우리는 그거 도입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효과가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의대나 약대나 치대나 한의대 교수님들은 질병의 치료라는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치료 효과에 집중을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사실은 제조 단가나 제조 방법이 더 민감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체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발명의 핵심이 뭔지도 중요하지만 이 발명은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왔어라는 히스토리를 알려주시면 변리사가 그에 맞는 클레임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요 그림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오늘 이제 여기 이제 그 더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나 교수님들께서 제 얼굴을 보시고 부담스럽지만 강의 내용은 나쁘지 않았으라고 하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걸로 합니다. 아까 저기에 적정한 범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치주염을 치료하는 세상의 모든 기술이 권리 범위를 모아놓으면 이 방만하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부터 저 문 있는 데까지 반은 내 땅이니까 교수님들 일어나서 절로 벽에 붙으세요 라고 하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조금 과하게 말하면 그런 미친놈이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실 거고 그 다음에 좀 신사적으로 얘기하면 저 사람 저러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그렇게 넓은 권리를 신청을 해서 설령 그 권리로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나와 같은 시장에 있는 주요 플레이어들은 내 특허에 대해서 무효 심판을 청구하거나 적어도 이 특허에 대해서 이런 무효 사유가 있으니까 너 나를 건들지 마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 나랑 그 사람이랑 같이 써야 된다는 얘기죠.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화가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권리 범위가 넓으면 그 넓은 권리만큼 무효가 될 사유들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냥 내 권리 범위를 넓게 받는 것만도 좋은 것은 아니죠. 근데 만약에 제가 이 구석에 이 에어컨 바로 안에 손바닥만한 땅이 내 땅이라고 교수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이 땅이 내 땅입니다.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러든가 말든가. 왜냐면 교수님들이 이 방을 돌아다니시는데 에어컨 앞에 이 구석에 있는 손바닥만한 땅은 전혀 방해가 안 되세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든가 말든가. 근데 제가 만약에 손바닥만한 땅을 요구를 하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면 문 바로 앞이었습니다. 손바닥만한 땅이니까 제 땅을 지나가지 않고도 바깥으로 나가실 수는 있어요. 근데 문 정확하게 앞이나 저 문고리 바로 앞이기 때문에 거기에 손바닥만한 땅이면 지나갈 수는 있지만 불편하시겠죠. 그 신경 써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산업적으로 풀어보면 플레이어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인 거죠. 얘네는 비용이 비싸서 나는 싼 가격의 제품을 판매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거나 가격이 똑같을 때 얘네들은 수익률이 떨어지지만 난 수익률을 올릴 수 있거든. 그러니까 특허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산업이라는 것들을 고려하고 내 제품을 판매할 사람들, 내 제품이 적용될 것들을 고려해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과제를 하시면서 3P 분석을 하셨어요. 아, 이거 논문으로 정말 중요한 테마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옥수수 수염차가 치주염에 치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요. 그 치료 효과가 있다라는 걸 메커니즘을 정말로 분자생물학 단위까지 뭐 이렇게 단순히 조직적인 레벨뿐만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순수한 메커니즘까지 보일 수 있는 연구예요. 그러니까 그 연구가 되면 옥수수 수염차가 아니라 다른 후보 물질들을 치주염이나 치은염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더 잘 밝힐 수 있는 연구예요. 근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을 수술하거나 진료하거나 진단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는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거의 용도만 중요합니다. 옥수수 수염차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주염에 효과가 있어 라는 내용은 결과적으로 보면 옥수수 수염차의 치주염 치료 효과, 옥수수 수염 추출물의 치주염 치료 용도로 특허가 되는 거죠. 그거는 아주 간단한 실험, 예를 들어서 당뇨병이라고 하면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저해 효과를 봤던, 아니면 뒤쪽으로 와서 뭐 베타셀이나 인슐린 업테이크나 뭐 인슐린 민감도나 이런 걸 봤던,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테마는 특허 내기는 어렵지만 논문으로서 정말 좋은 게 있는데, 어떤 테마는 논문으로서 값어치가 없지만 특허 내기는 편한 소재들도 있거든요. 그럼 내가 과제를 하는데, 과제를 함에 있어서 얘네들은 논문만 신경 써서, 내가 원래 잘하는 논문만 신경 써서 하고, 요거는 논문은 별로지만 특허는 가능하니까 특허만으로, 즉 특허를 위한 연구. 근데 아까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논문, SCI급 임팩트가 큰 논문을 내려면 결과적으로 보면 많은 실험들을 하셔야 되는데요.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양리 효과가 증명되면, 그게 인비보 테스트든 임상 테스트든 인비트로든 아니면 그냥 토소 활성을 간단하게 측정하다가 상관이 없다는 거죠. 항산화를 하는데 NO나 이런 거 안 하고 DPPH 간단한 실험 하더라도 항산화 효과에 대한 걸로 특허가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그것도 넓은 권리 범위에 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 특허가 왜 필요한가, 그리고 이 특허의 값어치가 어떤가, 그리고 이 특허를 연구하는 기관들을 내가 어떻게 잡을 거인가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특허라는 게 부담스럽지 않고 어느 시간이 지났을 때 나한테 갑자기 이제 특허를 내놓으시고 나면 기술이전 센터에서 어떻게 해서 특허가 기술이전 됐습니다라고 해서 수익금입니다, 발명자 보상금입니다라고 수익을 안겨주시는 그런 일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고상하지 않은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특허라는 것도 어쨌든 간에 내 연구 성과물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어떠한 효용을 뽑아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한 부분이라면
당연히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로 할 것 같고, 그 전략적인 접근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은 내가 속해 있는 기관인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있는 기술이전과 관련된 역할을 하는 분들을 잘 활용하시며, 그분들이 필요한 경우에 제가 오늘 온 것처럼 적절한 변리사들하고 컨택 포인트를 만들거나 아니면 어떤 과제를 만들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특허 관련된 분석 지원을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교수님들이 연구만 열심히 하시면서 전화 한 통화 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제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 오늘 제가 그 교수님들한테 요구했었던 게,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특허가 귀찮고 날 괴롭히고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조금만 관심을 쏟으면 내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나의 전략적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두 분께서 이렇게 질문해 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그 실험을 하면서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 그랬을 때 특허를 내고요. 기술 이전 단계까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디어만으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게 우리 분야입니다. 실험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요. 그게 어떤 실험을 해야 되는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적이나 아니면 발명의 종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약간씩 다를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시험까지 끝나시면 그걸 가지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광대학교의 그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발명 신고를 하시면 그거를 이제 대리인이 저 같은 변리사가 특허 출원을 하고요. 특허 출원을 하면 일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해로 바뀐 청장님은 심사기간을 줄이시겠다고 하지만 현재는 18개월에서 한 20개월 정도 심사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8개월에서 20개월이 지나면 등록 여부가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나오고요. 곧바로 등록될 수도 있고 거절 이유가 나오면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해서 극복할 수도 있고 극복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극복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특허가 이제 없어지는 게 되고요. 극복이 되면 특허 출원이 아니라 특허권이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그 특허권이 발생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년 6개월이 지나면 특허라는 걸로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 특허가 필요한 걸로 찾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요. 요새는 각 학교,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을 기업이나 다른 곳에 적극적으로 좀 세일을 하기 위한 세일즈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관심 있어 하시는 기업이 있으면 산학협력단에 연락이 오고요. 왜냐하면 이제 직무발명이라는 제도상 교수님들 발명은 아쉽지만 교수님들이 아닌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특허 출원할 권리를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권리자인 산학협력단에 연락이 오면 필요한 경우에 기술 자료나 이런 지원들이 필요할 경우에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드리고, 그런 거 없이도 기술 이전이 될 경우에는 결과물에 대해서 또 발명자의 교수님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기술 이전이 된 다음에 적절한 비용, 계약한 비용에 대한 것들을 이제 교수님들이, 그거는 또 산학협력단의 내부적인 그거에 따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쭉 과정 중에서 논문이 등록되기 전에 네. 출간이 퍼블리시가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출원한 이유시면 상관이 없습니다. 출원한 이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출원한 이유면 상관이 없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출원 같은 경우 예전에 6개월이었는데 한미 FTA가 되면서 1년으로 늘어나서 1년 전에 논문 공개를 하신 경우에는 안 되지만 1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작년 7월에 논문 냈다 라고 하면 올해 7월 전에만 특허 출원하면 그 논문이 문제는 안 돼요. 제가 왜 논문 전에 특허 출원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나라랑 일본이랑 미국을 제외한 주요 국가인 유럽이나 중국은 논문 공개나 학회 발표에 의해서 일단 공개가 되면 그거 같은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주지 않습니다. 그 유예기간이 인정되는 건 일본, 우리나라,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좋은 발명을 했다, 이건 정말 값어치 있다라고 하면 미국 시장도 크지만 유럽이나 중국 시장도 큰데, 유럽이나 중국에서는 내가 몇 달 전에 발표한 논문이나 학회 발표 때문에 특허를 못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논문을 서밋하는 단계에서, 퍼블리시 되기 전에 적어도 서밋하는 단계에서는 특허 출원 프로세스를 진행하시는 게 좋으시고요.
만약에 깜빡 잊고 공개가 됐다고 하면 적어도 10개월 전에는 그 특허와 그 논문 내용과 관련해서 특허할지 여부를 결정하셔서 학교 측에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특허 출원한 이후부터는 뭐 어떤 거를 하셔도 특허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비슷한 질문인데 이제 논문은 일단 나와버렸고 근데 네. 방법이 첫 번째 논문에서는 이제 하다 보니까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런 것이 이제 떠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2차로 논문 준비를 중일 때는 네. 그런 경우는 어떨까요? 이제 이 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방법이 비슷하게 하는데 좀 달라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화학 분야는 실험의 과학이라고 해서요. 약간만 달라져도 예를 들어서 에스테르인데 그 에스테르를 그 탄하고 결합된 게 메틸기냐 아니면 에틸기냐의 차이, 그 정도 차이여도 효과가 현저하게 차이 나면 특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제가 그 케이스를 다룬다라고 하면 첫 번째 논문이 공개되기 1년 전이라면 첫 번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이 공시외의 주장이라는 걸 하면서 첫 번째 논문에 대한 것과 두 번째 논문에 대한 것들을 각각 다른 청구항, 출원은 한 출원이더라도 청구항은 각각 달리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의자의 예도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개선된 발명이 첫 번째 논문이 1년 전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첫 번째 논문 개선된 발명의 판단 근거에 판단을 하는 인용할 수 있는 첫 번째 논문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특허받을 가능성이 좀 높아지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논문이 언제 공개되는지, 그다음에 두 번째 내용과 관련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제가 생각하기엔 내 상황이 이렇다라는 걸 산학협력단에다가 알려주면 산학협력단이 그거에 맞는 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연구재단이나 이런 데도 많이 내보라고 하듯이 특허도 산단에다가 일단 아이디어가 있으면 많이 내보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성과, 그러니까 결과물이 이렇게 나오셨으면 이제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직무 발명에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승계를 하게 됩니다. 직무 발명 승계를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권리 자체를 갖는데요. 대신 권리 자체를 가지면서 이제 그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지불을 하고 있고 특허 같은 경우에는 등록된 시점부터 재산세 같은 개념입니다. 특허도 하나가 재산이거든요. 그래서 연차료 같은 것도 납부하는데 그런 부분도 다 학교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권리 자체를 기업으로 이전한다라든지 다음 주에 기술 설명 같은 게 있는데요. 기업이랑 미팅을 해서 성사가 됐다, 기술이 됐다 그러면 학교 직대학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발명자 보상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국가에서는 50% 이상만 그 발명자한테 드리면 되겠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더 그 비율이 높아서 80% 내외를 지금 이제 수익금의 80% 내외를 다시 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교수님께서 개발하신 게 있다. 그러면 발명신문서를 제출해가지고 특허처럼 권리 확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학교에서 관리하면서 기술 마케팅을 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특허 기존에 어떤 특허가 유사한 특허가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면은 보통 제일 쉽게 찾아지는 방법이 뭔가요? 사이트가 프리스라는 그 www.kipris.or.kr이라는 그 특허정보원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 의견이 안 됐어요. 일단은 지금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키프리스라는 특허청 그 검색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개된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다 검색이 가능하고요. 그 검색 방법에 대한 부분이 좀 필요하시다고 하면 교수님들께서 직접 안 하실 테니까 그 연구원분들이라든지 소속 그런 분들을 상대로 그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오정 KR인가요? 아니요, 아니, 5월적 계약입니다. 정부기관은 아니고 공공기관이라서 5월적 계약인데 이제 특허정보원이라고 네이버나 포털에서 특허정보원 아니면 특허 검색 이렇게 해도 나오실 거예요. 네. 네이버 거 가지고도 충분히 그 킥패스랑 견주어서 손색 없을 정도로 네이버 그 특허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건가요? 특허 전문 검색이라고 네. 해가지고 네이버에도 있는데 연동이 되기는 하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요거 강의를 하고 두 번째 강의를 하는 건 그럼 우리 기술 분야에서 특허청에서 어떻게 심사를 하냐인데 아까 이제 교수님이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무랑 배추랑 무를 가지고 치주염 치료를 하는 거랑 배추를 가지고 치주염 치료를 하는 거라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쓴 무를 가지고 뭐 치주염 치료를 하는데 기존에 알려진 건 배추와 관련돼서 치주염 치료가 있었다 라고 하면 특허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 같으세요? 될 것 같으신지 안 될 것 같으신지 이런 상황에서 안 될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특허 심사에서 추출물과 관련돼서는 종이 달라도 속이 같으면 진보성 근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동속 이종의 식물이 유사한 용도일 때 그때는 진보성 거절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추출물 천연물 하시는 분들한테 종이 다른데 그렇게 적용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펄쩍 뛰세요. 근데 이제 특허청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하시고 같은 거절 이유를 몇 번 받으시다 보면 이거 안 되는구나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적인 접근이 무가 있어도 배추를 가지고 논문을 정말 좋은 논문이 낼 수 있지만 특허받기는 힘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는 이제 치실 때 원하시는 유효 성분들, 그러니까 뭐 그게 식물이 됐던 뭐 동물이 됐던 컴파운드가 됐던 그거랑 양이효과를 치실 거잖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특허를 검색할 때 심사관들이 이런 식으로 거절 이후의 근거에 대한 인용 문헌들을 찾으니까 우리가 이것과 관련된 특허성을 판단하려면 적어도 여기까지 확장해야 됩니다라는 걸 가르쳐드리고 그 확장된 것들을 검색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검색 단어를 집어넣으시면 검색이 됩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얼추 기본적인 강의가 끝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당뇨랑 지금 당뇨랑 비만이랑 심사관은 비슷한 질환으로 보니까 나는 비만에 관심이 있어도 당뇨랑 비만을 같은 검색으로 넣어야지 안 그러면 비만 없다라고 특허 출원했는데 당뇨가 있었으면 당뇨 때문에 특허가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다른 변리사님한테도 물어보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거는 전부 다 그거에 관련된 거는 전부 특허를 산학협력단에다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그냥 개인이 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하고요. 그다음에 그거랑 상관없는 제가 생활에서 그냥 생활적인 거에서 특허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단 직무발명의 판단 기준은 이제 하시는 연구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에서 지금 연구하시는 분야가 지금 취재해 계시면서 이쪽 분야로 연구하고 계시는데 의자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다른 부분은 직무발명 판단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계략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연구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외부에서 연구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에 그 협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 협약 기준에 따라서 보통 그 지식재산권 소유권을 누가 소유를 하느냐라고 판단을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정부 연구비 같은 경우는 주관 연구기관에서 수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재단에서 과제를 따와가지고 그 연구를 하게 되면 성과 자체는 주관 연구기관, 저희 학교로 이제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외부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를 줬으니까 직장도 우리 거다라고 이제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협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라도 연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권리는 주장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보면 이제 그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직무발명이라는 거는 연구를 하라고 사용자가 연구와 관련된 비용을 지불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성과물을 어떻게 기속시킬 거던데 혹시 꼼꼼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수님들 처음에 채용될 때 그 학교법인 언론대학교라고 도장 찍으셨던 계약서에 보면 직무발명은 내 걸로 한다라고 학교 재단에 조항이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교수님들 대부분 놓치세요. 대부분 그 계약하실 때 그런 거 다 그냥 거기 보면 특허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저작권, 상표권, 디자인 온갖 지식재산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부분 놓치시죠. 그거는 근로계약할 때 거의 대부분 들어가는 조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원칙적인 모습은 아까 정정원 선생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치과 진료와 상관없는 전혀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걸 했다. 그럼 그건 상관없지만 내가 지금 종사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 학과와 관련된 것들은 다
학교에 권리가 있다고 보시면 맞고요. 첫 번째는. 근데 아까 이제 그 연구가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한 4년 전인가 이제 뭐 연대 카이스트 뭐 이날에 막 되게 문제 많았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연구과제인데 내 이름으로 나가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검찰 조사까지 받으실 수 있고요. 국가과제가 아닌 경우에 학교랑 잘 해결하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국가과제 결과물을 내시려면 요새는 어떻게 해야지 인정을 받냐면 특허 출원서에 특허청이랑 그거를 해서 특허 출원서에 보면 그 국가과제로 사사 받을 때 저희가 논문에 사사 쓰는 것처럼 국가과제 고유번호부터 시작해서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게 출원서에 있으면 연구과제 결과물을 인정을 해주고 없으면 인정을 안 해주고 나중에라도 그걸 보완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내가 특허 출원한 게 연구과제 결과물로 사용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특허 이제 논문을 쓰면은 그 모든 자료나 뭐 그 이론적 배경이 다 있어서 좋은데 논문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주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는 걸 한다면요. 네. 레이저가 빛이 나가니까 저거 살균 효과가 있으니까 좋을 것 같다라는 건 이제 흔히들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 내가 생각하기에 레이저를 이용을 해서 치주염 치료에 쓰면 좋을 것 같아. 네. 근데 아직 실험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아이디어만 가지고 네. 그게 출원이 가능한지.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살균 효과를 활용해서 치주염 치료에 사용하겠다. 라고 해서 그 정도만 가지고 만약에 출원을 얼른 빨리 하고 싶으면은 어느 정도까지가 하면 되는 건지. 일단은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 판사들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우리는 실험의 과학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가 없으면 특허를 못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얘기냐면 실험 결과가 없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레이저는 비치고 빛이 조사가 되면 살균 효과가 있고 그래서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논리를 접근을 해버리면 심사관은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자명해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보성이 없다라고 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셨다라고 하면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빨리 특허 출원을 하고 1년 안에 보완하는 방법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실험 결과가 어느 정도여야 되느냐. 그게 예를 들어서 치주염이라고 했더니 치주염과 관련된 원인균이 있지 않습니까? 빛을 쏘았더니 치주염과 관련된 원인균들이 죽었다. 라는 실험 정도만으로도 치주염에 대한 치료 효과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한테 만약에 그거를 말씀하셨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심사관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빛을 쏘았더니 빛이 조사되면 특히나 레이저 정도의 에너지가 강한 빛이 조사되면 당연히 균이 죽겠지라고 거절을 낼 수 있다 보니까 그 경우에는 레이저를 그래도 그냥 막 주사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세포들 조직들한테 위해가 가하지 않으면서도 균들이 가장 잘 죽는 포인트가 되는 거에 대한 실험을 한다면 적어도 앞에 거는 발견이 안 되더라도 그 포인트를 발견한 거에 대해서 특허가 되기 때문에 보완을 하실 때 그렇게 실험까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는 실험 디자인과 관련된 말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을 수술하거나 치료하거나 진단하는 치료 행위와 관련된 것, 의료 행위와 관련된 것은 특허가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장치거나 아니면 그런 거는 모르겠는데 레이저를 해서 치주염을 치료했다라는 건 의료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특허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 저희 이제 혈관 막혔을 때 이렇게 풍선 같은 걸 얻어 확장해서 하는 스텐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획기적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지만 의료 행위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특허가 인정이 되고 참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만약에 그게 아니라 어떠한 성분을 바르거나 투여하거나 했다라고 하면 그 바르는 성분, 투여되는 성분에 대해서 그 성분의 양리 효과로 용도나 이런 부분들 특허가 확보되지만 행위라고 한다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하나 있죠. 그러면은 레이저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 어떤 특정 뭐 영역의 주파수나 아니면 강도 뭐 이런 걸 해가지고 또는 새로운 뭐 빛 레이저가 아닌 그런 걸로 해가지고 그렇게 출원을 빨리 내고 그 1년 사이에 그 추가되는 실험 결과나 데이터만 추가로 보완해서 내면 된다 이거죠. 네. 그럼 예를 들어 뭐 레이저를 이용해서 치료에 효과가 좋다. 네. 나는 요 몇 줄만 가지고도 일단 출원은 된다는 거고. 네. 그리고 1년 내에 데이터만 내주면 되는 네. 거고요. 근데 이제 방금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간단하게 살균 효과를 본 거라도 있으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리가 다 인정될 수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건 1년 전에 출원을 한 거로부터 발명의 내용이 많이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면 1년 후에 특허 출원된 이거가 1년 전에 출원한 걸로 보는 효과거든요. 근데 여기에 단순히 몇 줄만 있고 실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으면 심사관은 여기 거는 1년 전에 있었던 이거는 발명이 성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아이디어일 뿐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급이 안 돼 라고 인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거는 필요해 되고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지만 아까 그 레이저 쏘는 거는 이제 의료행위라서 특허 대상은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네. 일단 어느 정도 기술적인 완성이 된 시점에서 하는 거예요. 네.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럼 저희가 의자에 관련된 걸 제가 발명을 했다. 그러면은 그건 제 직무랑 관련이 없는 거인데도 산학협력단에서 그게 또 지원이 되는지 알고 싶고요. 일단은 신고를 해주시면 일단 저희가 이제 특허 심의위원회라는 데가 있긴 하지만은 이제 보고서 개별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직무발명 해당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저희 학교에서 이제 그걸 크리티컬하게 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왜냐면 지금 시점에서는 저희 학교가 몇 년 전만 해도 몇십 건도 안 됐습니다. 특허처럼 건수가 요즘 들어와서 제가 조금 몇 년 사이에 많이 바뀌긴 했는데요. 그리고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는 이제 원하신다고 하면 인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직무별로 인정을 해가지고 하고는 있습니다. 크리티컬하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이건 아닙니다라고 반려시킨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직무별로 아니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신고하시는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기 3D 분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좀 큰 대형 과제로 나가려고 하면은요 대부분 3D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도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좀 큰 대학들은 그걸 갖춰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 워낙 값이 비싸니까 개인이 이제 살 수는 없잖아요. 대부분 산학협력단에서 이제 구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데 저희 학교는 언제쯤 그게 구비가 될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들이 조금 어려운 그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논문에 대한 거는 교수님들이 제일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대학 과제를 준비 중인데 근데 논문이나 프로젝트는 그러니까 대학 과제로는 대부분 기업이 끼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대학으로만 나가는 경우도 그런 경우에는 아마 이제 제품화와 관련된 것들이 좀 많이 해보신 교수님들이 도와주시는 특허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산학협력단에 얘기를 해주시면 산학협력단에서 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리사나 아니면 외부기관의 전문가나 도움을 받아서 만들거나 정 힘들면 힘들다고 하겠지만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전략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떻게 쓸 거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어찌 보면은 학교가 귀찮은 곳일 수도 있지만 학교의 산학협력단이라는 곳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게 필요해 뭐 문문아이 젖준다고 내가 필요해 하는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먼저 그것들을 지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이런 과제 준비하는데 특허에 대해서 이런 게 돼요라고 하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가 시스템상으로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시기를 잡아놓고서 교수님들이 과제 시작하는 이제 부책 과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딱 이렇게 달라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적으로는 지금 구비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자리도 그렇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올려놨지만 계속 저희들이 찾아가가지고 원하시는 것들을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허 부분이 검색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원하시는 분야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검색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변리사님께 요청해서 그 부분을 해드리고요. 논문은 더 검색 잘하시니까 이렇게 하고 상품화 부분도 솔직히 필요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신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이렇게 찾아서 이제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딱 보고서를 만들어 드린다. 아직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논문도 스코푸스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스코푸스에서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걸 있어야지만 딱 분석이 되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그걸 다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사실같이 저희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내부적으로 건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판단 내에서도 한번 건의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고 하면 저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논문 쪽은 또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산단 내에서도 또 분야가 다르니까 연구 분야에 대해서 제가 담당하는 분야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이제 건의할 수 있는 교수님께서도 건의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건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연구관들 평가를 해보거나 하면 시스템을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것들은 사실은 정말 우리는 3D 분석을 했다라는 것 이상의 점수가 가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만큼의 그림이 예쁘게 나오거나 수화시 예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했던 아니면 그거가 아니라 별도로라든지 지금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니까 사람의 손을 들여서 그렇게 했던 간에 그렇게 하면 적어도 이제 기회가 돼서 변리사들이나 참여를 해서 하드리게 되면 이런 특허가 있기 때문에 특허를 받기 위한 전략이 이렇게 됩니다라는 건 예쁘지는 않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내용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그거를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우리는 시스템적은 돼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런 식으로 3D 분석을 했다라는 게 하나의 어필할 수 있는 과제 제안에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까 예를 드셨던 것은 추출물인데, 네. 막 이렇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어떤 뭐 음식물이든 그 추출물인데 뭐 여성물이든 뭐 크로디를 뽑아서 이제 뭐 시리엄 그런데 이제 이펙트를 보고 실험을 데이터를 얻었어요. 네. 효과가 있다 보면 이제 이론상으로는 그게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특허를 받았어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더 계속되는 제가 하거나 아니면 남들이 해서 그 싱글 컴파운드를 찾아갔더니 크로드 안에 이제 이미 시디엄에 알려져 있는 싱글 컴파운드가 거기 있어가지고 이펙트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럴 때는 나중에 이게 니트레트라나요? 아니면 뭐 그냥 그대로?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싱글 컴파운드는 싱글 컴파운드의 권리를 가지는 거니까 싱글 컴파운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내가 합성을 한 거든 뭘로부터 추출한 거든 상관없이 그 컴파운드를 그 용도로 쓰는 권리를 미치는 거고요. 추출물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 있든 상관없이 그 식물의 추출물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권리를 보게 됩니다. 다만 이제 그 A라는 식물에 알파라는 유효 성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A라는 성분에 알파라는 유효 성분이 많고 알파라는 유효 성분이 시디움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으면 심사관이 걔네들을 조합해서 A라는 식물의 시디움 효과에 대해서 거절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등록이냐 거절이냐의 문제고 두 가지 권리는 양립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이제 민간학교에서 우리 학교의 다른 사람 공동으로 이렇게 실험하는 걸 했을 때 특허를 실험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게 공원의 장치를 만들었는데 기호당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만들어서 추가해서 책임을 받다 특허를 실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지금 발명신고서라는 걸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발명신고서상에 발명자 인적사항들을 다 적게 참여한 사람들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 학교 교수님들하고 공동으로 개발하신 그분들을 다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저희는 그걸 보고서 기여도를 보고서 그쪽 대학 아니면 그쪽 연구기관에 신고해준 사항을 전달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학교 교수님이 신고를 했다 확인해달라고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 출원을 하는 게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구 과제라든지 연구 용역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달라지는 한데 기본적인 원칙은 공동 발명은 공동 출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제를 할 때요, 이제 기업이 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기업은 당연히 자기네가 특허를 내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그때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케이스가 몇 번 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기업이 원한다고 하면 그 권리를 기업한테 드리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 기업에 그 권리를 주기 전에 수익 배분 협약서를 저희가 맺자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권리 자체를 가져가지만은 이 기술에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리 연구진이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게 사업화가 됐을 때, 수익화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이익을 다시 물려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교로 수익이 돌아오게 요청하고 있고,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권리를 갖고 너희들이 필요하면 사업할 때 이런 식으로 협약을 또 따라갔습니다. 아니 그게 국책과제였을 경우에는요. 국책과제였을 경우에는 그렇게 기업이 가져갈 수 있는 사항이 있어요. 거기 이제 써있는데 특허는 학교가 가져가되 그 과제에 참여한 기업이 우선 협상자가 되는 거죠. 우선 실시권을 갖게 돼 있고요. 제가 이제 경험해보면 어느 학교 교수님들이든 간에 교수님들은 품위를 지키시려고 하시고요. 어느 기업의 사장님들이든 간에 사장님들께서는 이익을 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거는 본인들이 속해 있는 그분들의 인격을 떠나서 본인들이 속해 있는 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익을 내시려는 분과 품위를 지키시려는 분이 붙으시면 품위를 지키시려는 분이 항상 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주 좋은 게 있는데요. 나는 정말 사장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은데 우리 학교에서 안 된대요. 우리 학교 담당자랑 얘기해 보시죠 라고 하시면 학교 담당자는 품위를 지키는 게 아니라 교수님들의 이익을 지키는 게 본인의 목적이거든요. 여기도 이익이고 여기도 이익이니까 똑같이 갈 수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리고 이왕 뭔가를 해주더라도 원래 학교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힘써서 당신한테 이거 해준 거예요 라고 해야지 더 이렇게 그림이 예뻐지는 것 같으니까, 그럴 때는 사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게 그거고, 산학협력단은 그러한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노하우가 쌓여서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이럴 때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계약서 문구가 별거 아닐 것 같지만 그 문구 하나 둘 때문에 사실은 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노하우를 산학협력단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교수님이 하시기보다는 학교에서 그러지 말래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또 위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시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걸 적절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은 거죠. 기본 원칙적인 것만 생각을 하시고요. 일단은 국책 연구과제 같은 경우에는 주관 연구가 갖게 돼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학교에 신고를 하고, 학교에서 뭐 어떤 사항, 기업이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저한테 전달을 해주시면 그걸 가지고서 기업하고 얘기를 협상해서 협의를 해서 해줬어요.